안녕하세요. 화면해설 작가가 읽어주는 오디오 책방입니다. 당신의 눈을 편히 쉴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오늘부터 낭독해드릴 책은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 그 후 이야기입니다. 한 권의 장편 소설이라 몇 회차로 나누어서 끝까지 읽어드릴 계획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키다리 아저씨 그 후 이야기는 전편인 키다리 아저씨의 주인공 주디 에보트가 자라났던 존 그리오 홈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주디는 대학을 졸업한 뒤 존 그리오 홈의 평의회장이 된 저비스 씨와 결혼하고 자신의 대학 시절 친구인 셀리 맥브라이드를 존 그리오 홈의 새로운 원장으로 앉히려고 하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셀리 맥브라이드가 113명의 아이들을 책임져야 할 상황인데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셀리의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본문 내용이 시작됩니다. 키다리 아저씨 그 후 이야기 진 웹스터 12월 27일 매사추세츠 우스터 스톤게이트에서 주디에게 편지는 잘 받았어. 깜짝 놀라서 2번이나 읽었단다. 저비스 씨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네게 준 존 그리오 홈을 이상적인 고아원으로 만들겠다고? 또 그 일을 나한테 시키기로 했다고? 내가 이 셀리 맥브라이드가 고아원 원장이라니. 미안하지만 너희 부부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슨 환각제에 중독이라도 되어서 두 사람 다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니? 내가 100명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면 동물원 원장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재미있는 스코틀랜드인 의사를 미끼로 던지다니. 사랑하는 주디, 그리고 저비스 씨. 당신들 생각이 훤히 들여다 보여요. 펜들턴 집안의 가족회의에서 의논한 내용이 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셀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우스터의 그 시시한 사교계에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만 할 텐데. 게다가 이건 저비스 씨의 말이었을 거야. 요즘 멋있고 매력적이고 별난 데가 있는 헤로크라는 젊은 남자에게 흥미를 갖기 시작한 모양이지만 난 정치가들을 좋아할 수가 없어. 위험한 고비가 오기 전에 셀리가 정신을 차리고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텐데.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셀리에게 존 그리오 홈을 맡기는 거야. 오, 마치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저비스 씨의 말을 들을 수 있어. 지난번에 단란한 너희 가정을 방문했을 때 나는 저비스 씨와 결혼 문제, 정치가의 보잘것없는 이상, 상류층 여성들의 진지하지 못하고 허황된 생활에 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었거든. 부디 도덕적인 네 남편에게 전해주렴. 내가 그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기억하고 있고 또 우스터로 돌아와서는 일주일에 하루 오후 시간을 내서 여성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의 환자들에게 시를 읽어주러 다니고 있다고 말이야. 내 생활이 겉보기처럼 그렇게 무의미한 것은 아니란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로 위험 인물이 아니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세와 단일세 그리고 노동조합 제도에 관한 견해가 저비스 씨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은 아주 바람직한 정치가란다. 나를 공공사업에 봉사하게 하려는 너희 부부의 생각은 매우 고맙지만 고아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렴.
아무런 힘도 없는 어린 고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네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나는 그 아이들이 불쌍하게 생각되는구나. 그래서 네가 제안한 그 사례를 정중히 거절하는 거야. 하지만 뉴욕으로 초대해 준 것은 고맙게 받아들일게. 그리고 네가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세워놓은 계획들에는 아무런 흥미도 없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해. 뉴욕 고아원이나 기아 보호소 같은 곳보다는 연극, 오페라, 만찬, 뭐 그런 곳이 더 좋겠어. 난 새로 드레스 두 벌과 칼라의 흰색 모피가 달린 푸른색과 금색이 도는 코트 한 벌을 마련했거든. 이제 서둘러서 짐을 꾸려야지. 물론 새 드레스와 코트도 챙기고, 만일 단순히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리피트 원장의 후임자로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라면 빨리 전보를 쳐서 알려줘.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부질없는 마음으로 지내려고 하는 셀리 맥브라이드. 추신 1. 너의 초대는 특히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이란다. 고든 헤로크라는 매력적인 젊은 정치가도 다음 주에 뉴욕에 있을 예정이거든. 네가 그 사람을 잘 알게 되면 틀림없이 그를 좋아하게 될 거야. 추신 2. 주디가 보고 싶어하는 셀리의 오후 산책 모습. 셀리의 모습이 마치 초등학생이 엉성하게 그린 그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가운데는 뽀글뽀글 파마머리를 한 셀리 맥브라이드, 왼쪽에는 남자아이들이 그려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여자아이들이 그려져 있어요. 각각 50명의 귀여운 남자아이들, 50명의 귀여운 여자아이들이라고 적혀 있죠. 셀리를 중심으로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서로 손에 손을 쭉 가로로 잡고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밑으로 추신 내용이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두 사람 모두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은 아니지? 2월 15일 존 그리어 홈에서. 사랑하는 주디, 나는 싱가포르와 제인과 함께 어젯밤 11시에 눈보라를 헤치고 이곳에 도착했어. 지금까지 고아원 원장이 자기 하녀와 중국산 개를 데리고 온 적은 없었나 봐.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야간 경비원과 가정부는 한바탕 큰 소동을 벌였단다. 그 사람들은 싱그 같은 개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나 봐. 그래서 내가 늑대를 양 우리에 집어넣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 내가 싱그도 보통 개와 똑같은 개일 뿐이라고 안심시켜 주었지만 경비원은 싱그의 까만 혓바닥을 살펴보고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는 내가 싱그를 허클베리 파이를 먹여 기른 것이 아닌지 궁금해했어. 난 내 가족들의 잠자리를 마련하느라고 무척이나 애를 먹었어. 가엾은 싱그는 낯선 목재 헛간으로 낑낑대며 끌려갔고 싱그에게 주어진 것은 오리 굵은 삼배 한 조각뿐이었어. 제인이라고 해서 더 나을 것도 없었어. 고아원 병실에 길이가 1m 반 정도 되는 둘레의 난간이 있는 어린 용 침대가 하나 있을 뿐 남는 침대가 없었거든. 너도 알다시피 제인의 키는 거의 2m에 가깝잖니? 우린 제인을 침대로 밀어넣었고 제인은 마치 잭나이프처럼 몸을 구부린 채로 그 밤을 지냈단다. 제인은 오늘 내내 찌그러진 S자 같은 모습으로 변덕스러운 주인의 엉뚱한 행동에 대해 노골적으로 투덜거리면서 내가 정신을 차려 다시 우스터의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기만을 고대하면서 다리를 절고 다녔단다.
제인이 내가 다른 고아원 직원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전부 망쳐놓으리라는 것은 분명해. 이곳으로 그녀를 데리고 온 것부터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이었으니까. 하지만 너도 우리 집 식구들을 잘 알잖니? 난 하나씩 하나씩 식구들의 반대를 설득해야 했어. 하지만 제인에 관해서만큼은 식구들이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단다. 내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지 밤샘을 하지는 않는지 살펴보도록 제인을 데려가야만 보내주겠다는 말이었어. 그것도 일시적인 허락이었지만 말이야. 만일 내가 제인을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면 난 아마 두 번 다시 스톤게이트의 문턱을 넘을 수 없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해서 이곳으로 오게 된 거야. 그리고 내가 걱정했던 대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환영받지 못했고, 오늘 아침에는 6시를 알리는 종소리에 잠이 깼단다. 잠시 그대로 누워서 머리 위쪽에 세면장에서 25명의 여자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들었어. 목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얼굴을 씻고 있을 뿐인데도 마치 25마리의 강아지가 무릉덩이에서 첨벙거리며 놀고 있는 것 같았어. 난 일어나서 옷을 입고는 잠시 고아원을 돌아봤어. 내가 너희 부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곳을 살펴보도록 하지 않은 건 정말 잘한 일이야. 난 내가 맡아야 할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나를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는 식당으로 갔어. 그런데 깜짝 놀랄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더구나. 칠이 벗겨져 벽돌이 다 드러난 벽이며 기름에 절은 식탁, 그 위에 놓인 양철컵과 접시, 나무 의자, 그리고 장식용으로 써놓은 듯한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라는 말씀. 그런 말씀을 걸어놓은 평의원은 틀림없이 형편없는 유머 감각의 소유자일 거야. 정말로 주디, 난 이 세상에 이렇게 철저하게 형편없는 것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 게다가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는 잔뜩 주눅이 들어 줄줄이 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까지 보니 그 모든 참담한 상황이 내게는 너무도 갑작스러운 충격이어서 나는 주저앉을 뻔했어. 한 사람이 100명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빛을 비추어 준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였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 각자의 어머니였으니까. 아무래도 너무 손쉽게 이 일을 떠맡았나 봐. 그건 기가 막히게 뛰어난 너의 설득력 탓도 있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보다도 저 무례한 고든 헤로크가 내가 고아원을 맡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야단스럽게 웃었기 때문인 것 같거든. 아무래도 난 최면에 걸렸었던 거야. 물론 고아원 문제에 관해 연구도 해보았고 17군데의 고아원을 모두 방문해보고 나서는 흥분해서 고아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실행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힐 뿐이야. 이건 너무도 엄청난 일이야. 앞으로 내 손에 100명이나 되는 인류와 그들의 300, 아니 400명이 될 수도 있는 자식들과 1000명쯤 될지도 모르는 손자들의 건강과 행복이 달려있다니. 그 숫자는 아마도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겠지. 끔찍한 일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니? 제발 다른 원장을 찾아보렴. 제인이 저녁 식사 준비가 다 되었다는구나. 너의 고아원에서 이제 겨우 2끼 식사를 했을 뿐인데 또 식사를 할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다. 계속해서 저녁 식사로 직원들은 양고기 해쉬 요리와 시금치, 그리고 후식으로는 타피오카 푸딩을 먹었어. 아이들이 먹은 음식은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야.
오늘 아침 식사 때 정식으로 첫인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편지를 썼었는데 평의 회장인 저비스 펜들턴 씨와 이곳의 모든 아이들이 따르는 주디 아주머니인 펜들턴 부인의 호의 덕분에 존 그리오 홈이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거라고 말했어. 내가 펜들턴 부부의 이름을 그렇게 들먹인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줘. 그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어. 고아원 직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있을 때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개혁들이 화를 잘 내는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직접 내려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아이들은 먹는 걸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어. 독특한 내 머리색이며 하늘을 향해 솟은 코가 고아원 원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임이 분명하니까. 다른 직원들도 내가 원장 자리를 맡기에는 너무도 젊고 경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어. 아직 저비스 씨가 말한 훌륭한 스코틀랜드인 의사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틀림없이 다른 직원들, 특히 유치원 담당 선생과는 달리 아주 근사한 사람일 거야. 스나이드 선생과는 벌써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로 충돌이 있었단다. 나는 모든 아이들을 작은 얼음 동상으로 만드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끔찍한 고아원 냄새를 꼭 없애고야 말겠어. 오늘 오후에는 눈이 온 데다 햇빛이 반짝이길래 지하 감옥 같은 놀이방의 문을 잠그고 아이들을 밖으로 내몰았어. 저 여자가 우리를 밖으로 쫓아내고 있어. 한 장난꾸러기가 자기보다 2살 어린아이나 입을 수 있을 코트를 입느라고 애쓰면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아이들은 그저 옷 속으로 잔뜩 움츠리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리기만을 기다리면서 마당에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 뜀박질도 소리를 질러대는 것도 미끄럼을 타는 것도 눈싸움도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이야. 생각해봐. 이 아이들은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야. 다시 계속해서. 나는 벌써 너희 부부의 돈을 쓰기 위해 기분 좋은 일을 시작했어. 오늘 오후에 뜨거운 물주머니를 11개 샀어. 마롱 약방에 있는 것 전부였어. 그리고 담요 몇 장과 솜니불도 조금 샀어. 또 젖먹이들 침실의 창문도 활짝 열어놓았어. 그 가여운 꼬마들은 이제 밤에도 숨을 쉴 수 있다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사건을 만끽하게 될 거야. 불평하고 싶은 것이 100만 가지나 있지만 벌써 10시 반이구나. 그리고 제인 말에 의하면 난 어서 잠자리에 들어야만 하고. 네 말대로 움직이는 셀리 맥브라이드. 추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잘못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살금살금 발 뒤꿈치를 들고 돌아보았어. 내가 무엇을 찾아냈는지 아니? 스나이드 선생이 젖먹이들이 자고 있는 방의 창문을 살그머니 닫고 있었어. 부녀원에 자리를 마련할 수만 있으면 즉시 그 여자를 해고할 거야. 제인이 펜을 가져가 버렸어. 잘 자. 2월 20일 존 그리어 홈에서. 사랑하는 주디, 로빈 맥클레이 선생이 오늘 오후 새로운 원장의 얼굴을 보겠다고 찾아왔었어. 다음에 그 사람이 뉴욕을 방문하면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네 남편 말을 직접 네 눈으로 확인해 보렴. 저비스 씨는 내가 고아원 원장 자리를 맡게 되면 맥클레이라는 세련되고 똑똑하고 박식하며 매력적인 남자와 매일 만나며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건 사실과는 전혀 다른 말이었어. 맥클레이 선생은 키가 크고 깡말랐어. 모래빛 머리에 차가운 회색 눈을 가졌고 그 사람이 찾아와서 돌아가기까지 난 계속 아주 명랑하게 굴었지만
그의 일자로 굳게 담은 입가에는 단 한 번도 미소의 그림자가 떠오르지 않았어. 그래도 그림자는 보였을 거라고? 천만에. 어쨌든 그 사람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양심의 가책을 받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걸까? 아니면 단지 스코틀랜드인의 기질 때문에 말이 없는 것뿐일까? 그 사람은 화강한 비성만큼이나 부침성이 없는 사람이야. 게다가 우리 의사 선생께서는 내가 자기를 싫어하는 것만큼이나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단다. 그 사람은 내가 부질없고 비논리적이며 책임 있는 자리에는 도무지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나 봐. 지금쯤 저비스 씨에게는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는 그 사람의 편지가 도착해 있을지도 몰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조금도 뜻이 맞지 않았어. 나는 이곳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보기 흉한 머리핀에 대해서 가벼운 걱정을 늘어놓았는데 그는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 중 고쳐야 할 점들을 광범위하고도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려 들었어. 특별히 내 심부름을 해주는 세디 케이트라는 아이가 내 말을 증명해 줄 거야. 세디 케이트는 마치 철사줄을 몽키 스팬으로 빽빽하게 뒤로 잡아당겨서 두 갈래로 꼬아놓은 것 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있어. 분명히 아이들의 귀는 부드러워져야 할 필요가 있어. 하지만 로빈 맥클레이 선생은 아이들의 귀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 오직 아이들의 위만을 염려할 뿐이지. 또 우리는 빨간 속치마에 관해서도 전혀 의견이 맞지 않았어. 도대체 바둑판 무늬가 있는 푸른색 치마 밑으로 빨간색 플라넬 속치마가 빠져나와 있는데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여자아이가 어디 있겠니? 그런데 맥클레이 선생은 빨간색 속치마가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따뜻하며 위생적이라는 거야. 고아원 원장으로서의 내 앞날이 그리 순탄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미리 보는 것 같았어. 의사 선생에 대해 감사해야 할 일이 꼭 한 가지 있기는 있어. 그 사람도 나만큼이나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되었거든. 그래서 이 고아원 전통에 대해서 내게 가르칠 것이 없어. 나는 맥클레이 선생 전에 있었던 의사와는 죽어도 같이 일하지 못했을 거야. 남겨놓고 간 표본들을 보니까 그 사람이 수의사만큼은 갓난아기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더라. 고아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직원들이 나를 가르치려 드는데 오늘 아침에는 요리사마저도 존 그리어 홈에서는 수요일 저녁에 언제나 콘밀을 먹었다고 내게 단호하게 말을 했어. 다른 고아원 원장을 열심히 찾고 있겠지? 새로운 원장이 올 때까지만 내가 맡겠어. 그러니 제발 빨리 새로운 원장을 찾아봐. 마음을 단단히 굳힌 셀리 맥브라이드. 2월 21일 존 그리어 홈의 원장 사무실에서 고든 씨에게 아직도 내가 당신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화나셨어요? 격한 스코틀랜드인의 성질이 있는 빨간 머리의 아일랜드인은 심하게 다루어선 안 되고 부드럽게 이끌어 주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당신이 조금만 덜 밉살스럽게 충고를 해주었더라면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었을 테고 또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난 지난 닷새 동안 우리가 다투었던 것을 후회하면서 지냈어요. 당신 말이 옳았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요. 너그러이 그 사실을 인정하죠. 만일 내가 이 곤경에서 빠져나가기만 한다면 앞으로는 거의 언제나 당신의 판단을 따를게요. 이 세상 어느 여자가 이보다 더 철저하게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 있겠어요. 주디가 나를 이 고아원에 데려다 놓을 수 있었던 낭만적인 매력이란 그녀의 시적인 상상력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곳은 정말 끔찍한 곳이랍니다.
얼마나 음산하고 음침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지 말로는 다 표현 못할 정도죠. 긴 복도와 칠이 다 벗겨진 벽, 그리고 푸른 유니폼을 입은 무기력한 이곳 아이들의 얼굴은 사람의 아이들의 얼굴이 아니에요. 오, 끔찍한 고아원 냄새. 그건 젖은 술로 문지른 바닥, 환기가 되어 있지 않은 방, 그리고 언제나 부엌에서 끓고 있는 백인분의 음식 냄새가 뒤섞여서 나는 냄새예요. 고아원만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다 달라져야 해요. 그리고 그런 일은 셀리 맥브라이드 같이 이기적이고 호사스럽고 게으른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도 과분한 일이죠. 난 주디가 적당한 후임자를 찾아낼 때까지만 이곳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후임자를 빨리 찾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주디는 나를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어 놓고 남부지방으로 여행을 떠나버렸거든요. 물론 약속을 했으니 나도 이 고아원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동안 내가 집으로 가고 싶어 몸살이 났다는 사실만은 알아주세요. 읽으면 기분이 좋아질 만한 편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 방 분위기를 밝게 해줄 꽃도 같이 보내주세요. 지금은 리페트 원장이 쓰던 것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벽은 갈색과 빨간색 벽지로 도배가 되어 있고 금빛으로 칠한 책상을 제외한 다른 가구들은 번쩍거리는 푸른 비단을 씌워 놓았고 카펫은 전체적으로 초록이 감도는 것이에요. 분홍색 장미꽃을 보내주신다면 색상이 조화는 완벽한 셈이죠. 내게는 어젯밤이 정말로 끔찍한 시간이었지만 당신은 내게 멋지게 복수를 한 셈이랍니다. 후회하고 있는 셀리 맥브라이드. 추신. 스코틀랜드인 의사에 대해서 그렇게 언짢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은 스코틀랜드인이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대로 고집이 센 사람 그 자체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싫어해요.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곧 오겠지요. 본문 내용에 이어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고든 헤로크 씨와 존 그리오 홈 마당에서 울고 있는 셀리 맥브라이드의 그림입니다. 고든 헤로크는 신사용 중절 모자와 장식용 지팡이로 멋을 낸 남자입니다. 존 그리오 홈 앞에서 울고 있는 셀리 앞에 대사가 적혀 있어요. 아, 슬프다. 내가 자유롭기만 하다면 멀리 멀리 갈 수도 있을 텐데. (2월 22일) 존 그리오 홈에서 보고 싶은 고든 씨에게 당신이 보낸 박력 있고 값비싼 소식이 도착했어요. 당신이 부자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부질없이 돈을 낭비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백자나 되는 전보를 쳐야만 했다면 적어도 야간 서신 전보로 할 수 있었잖아요. 내 아이들은 당신에게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만 돈을 사용해 보겠군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 문제예요. 물론 난 당신이 제안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고아원 일을 그만둘 수는 없어요. 그건 주디와 저비스 씨에게 대한 도리가 아니에요.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나는 그들과 당신보다 더 오래된 친구 사이고 또 그들과 등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난 이곳으로 오면서 그래요, 이건 모험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모험을 끝까지 해내야만 해요. 내가 이 일에서 곧 손을 떼게 되면 당신은 나를 좋아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평생 이 일을 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후임자가 올 때까지만 있을 작정이랍니다.
하지만 펜들턴 부부가 이렇게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나를 앉힐 정도로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당신은 의심한다고 해도 나는 상당한 실행력과 겉모습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일에 모든 정성을 다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나는 111명의 고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최고로 멋있는 원장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은 내 말을 우습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랍니다. 주디와 저비스 씨도 그런 내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나를 믿고 있는데 당신이 제안한 것 같은 제멋대로의 방법으로 그들의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어요. 이곳에 있는 동안에 24시간 동안 한 사람이 해야 할 일만큼은 할 생각이에요. 이곳을 올바른 방향으로 빨리 변화시켜 놓고서 후임자에게 인계시키겠어요. 하지만 그동안이라도 내가 너무 바빠서 집을 그리워할 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른 척 하시지는 말아주세요. 그렇지는 않을 테니까요. 나는 매일 아침 이건 나쁜 꿈일 뿐이며 실제로 나는 이곳에 있지 않다고 느끼면서 잠에서 깨어나서 멍하니 리페트 원장이 발라놓은 벽지를 바라본답니다. 세상에, 나는 즐겁고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에 대한 당신의 말이 맞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당신은 그런 하찮은 일로 야단법석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안 볼 것 같았어요. 우스터는 존 그리오 홈만큼이나 워싱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답니다. 그리고 당신 마음을 좀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덧붙일 말이 하나 있어요. 이 고아원 주변에는 빨간 머리를 칭찬해주는 남자가 아무도 없답니다. 우스터에는 몇몇 있었지만요. 그러니 가장 까다로우신 남자분, 제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난 절대로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은 아니었어요. 새로운 모험이 내 인생에 있었으면 하고 바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기회예요. 부탁해요. 빨리 답장을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좀 격려해 주세요. 깊이 뉘우치고 있는 셀리. 2월 24일 존 그리어 홈에서 주디에게 저비스 씨께 내가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말해줘. 나는 부드럽고 쾌활하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성격이야.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해. 하지만 누구도 저 스코틀랜드인 의사를 좋아할 수는 없을 거야. 그 사람은 절대로 미소를 지는 법이 없어. 그는 오늘 오후에 또다시 나를 찾아왔어. 나는 그 사람에게 리페트 원장의 번쩍거리는 푸른색 의자를 권한 후 조화를 이루기 위해 그 반대편 의자에 앉았어. 그는 음산한 스코틀랜드의 황야에 생기를 더해준 히드처럼 주로 초록색이 감돌고 거기에 노란색이 약간 섞여있는 겨자색 홈스펀 양복을 입고 있었어. 그리고 자주색 양말을 신었고 빨간 넥타이에 자수정 넥타이 핀을 꽂고 있었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희 부부가 선택한 이 의사가 이 고아원의 미적인 분위기를 살리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야. 15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자기가 이 고아원에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간단하게 그 대강을 말했단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아니, 도대체 원장이 해야 할 일이 뭐니? 단지 파견 의사에게서 명령을 받기만 해야 하는 이름뿐인 자리니? 이건 맥브라이드와 맥클레이의 지위에 관한 문제라고. 분개하고 있는 셀리. 월요일
존 그리어 홈에서 맥클레이 선생께 세디 케이트에게 이 편지를 주어 보냅니다. 전화로 전하기는 힘든 일인 것 같아서요. 전화를 걸면 말을 제대로 끝맺기도 전에 끊어버리는 맥가크라는 사람은 당신 가정부인가요? 그 여자가 종종 전화를 받는다면 당신 환자들은 어떻게 그걸 참아내는지 궁금하군요. 오늘 아침 약속을 했는데도 맥클리 선생은 나오시지 않았고 페인트 칠하는 사람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신의 새 진료실 벽을 밖은 담황색으로 칠하라고 했습니다. 담황색이 비위생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오후에 잠깐 시간을 내실 수 있으면 워터 스트리트의 브라이스 선생에게 들러서 치과용 의자와 부속물을 좀 살펴주세요. 반값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의 의료기구들을 모두 이곳 당신의 진료실 한쪽에 가져다 놓는다면 브라이스 선생의 111명의 환자들이 몇 조로 나누어서 워터 스트리트까지 치료를 받으러 갈 때보다 훨씬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한밤중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전에는 한 번도 치과용 의자를 사본 경험이 없어서 전문가의 조언을 청하는 겁니다. 도움을 청하고 있는 셀리 맥브라이드. 3월 1일 존 그리어 홈에서 주디에게 이제 전보는 그만 치도록 해. 물론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알고 싶어하는 것은 알아. 그래서 매일 소식을 전하려고 하고 있어. 하지만 정말로 조금도 틈을 낼 수가 없단다. 밤이 되면 나는 제인으로부터 심한 잔소리를 듣지 않았는데도 너무 피곤해서 그만 옷을 입은 채로 침대 위에 쓰러져 잠이 들어. 나중에 좀 더 일에 익숙해지고 이곳 고아원 직원들이 각자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너와 나는 아주 규칙적으로 편지를 주고받게 될 거야. 마지막으로 네게 편지를 보낸 것이 5일 전이었지? 사건은 그 후 5일 동안 계속됐어. 나는 맥클레이 선생과 고아원 개선 계획을 자세히 세웠어. 그리고 고아원을 적당히 휘저어 놓았단다. 난 그를 더욱 싫어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고아원 개선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서로에 대한 감정은 드러내지 않기로 했어. 그 사람은 정말 일을 잘해. 나는 언제나 내가 정력이 넘친다고 생각해왔어. 그런데 개선책이 나오자 그를 따라 일하느라고 숨이 찰 정도였어. 그 사람은 스코틀랜드인이어서인지 완고하고 고집도 세고 마치 불독 같아. 그렇지만 갓난아이들을 이해하고 있어. 단지 그 아이들의 생리적인 측면만을 이해할 뿐이지만.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해부한 수많은 개구리보다 아이들에게 더 친밀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란다. 저비스 씨가 어느 날 저녁에 1시간이 넘게 맥클레이 선생이 아름다운 인도주의적 이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을 했는데 기억나니? 우스운 말이야. 그 남자는 존 그리오 홈을 단지 자기의 사적인 실습실 정도로 간주할 뿐이야. 그 사람은 이곳에서 사랑하는 부모가 있어서 반대할 일이 없는 고아들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이 새로 발명한 혈청을 실험하기 위해 갓난아이들이 먹는 오트밀 죽에다 주홍색 열배양균을 넣는 것을 본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거야. 고아원 직원들 중에서 정말 확실하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국민학교 담당 선생과 화보뿐이야. 아이들이 매튜 선생에게는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안기고 매달리는지, 다른 선생들에게는 얼마나 예의 바르게 구는지를 직접 봐야 해. 아이들은 성격 파악이 아주 빠르거든. 만일 그 애들이 내게 너무 예의 바르게 대한다면 난 몹시 당황하게 될 거야. 고아원 분위기를 좀 더 잘 파악하고 필요한 것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나는 곧바로 대대적인 해고 작업을 실시할 거야.
스나이드 선생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지. 그런데 그녀는 가장 고결하신 우리 평의원 중 한 사람의 조카라고 해. 그러니 곧바로 해고시킬 수는 없겠지. 그 여자는 멍청하고 참을성도 없고 눈이 흐리멍텅해. 그래서 코로 이야기하고 입으로 숨을 쉰단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확실하게 하질 못해. 말꼬리가 질질 끌리고 앞뒤가 맞지 않게 중얼거리기만 할 뿐이야. 그 여자를 볼 때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붙들고 그녀의 생각을 흔들어 놓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어. 스나이드 선생은 2살에서 5살까지의 17명의 어린 꼬마들을 모두 맡고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어쨌든 나는 그 여자를 해고할 수는 없더라도 그 여자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해서 낮은 자리로 몰아내겠어. 의사 선생이 나를 위해서 귀여운 소녀 한 명을 찾아냈단다. 그 아이는 고아원과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유치원 일을 돌봐주려고 매일 온단다. 그 애는 크고 부드러운 갈색 눈을 가졌어. 마치 황소눈 같아. 그리고 엄마처럼 갓난아이들을 다룬단다. 이제 꼭 19이 나이가 말이야. 그래서 갓난아이들도 그 애를 따르지. 타가소 책임자로는 쾌활하고 편안한 중년 부인을 고용했어. 자기 아이를 5이나 길렀고 그래서 아이들을 아주 잘 다루는 여자야. 그 부인도 우리 의사 선생이 데려왔어. 역시 그는 쓸만한 사람이야. 그 여자는 스나이드 선생에 비해서 기술적인 면에서는 못 미치지만 만족할 만하게 책임자의 일을 해내고 있어. 이제 나는 우리 갓난아기들이 손도 써보지 못하고 죽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지 않고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어. 이제 하나씩 고쳐나가기 시작할 거야. 내가 가진 모든 지적 능력을 다 동원하더라도 우리 의사 선생의 기초과학적인 대변화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 내 마음속에서 자꾸만 동요를 일으키는 문제는 저 황량한 작은 생명들에게 어떻게 하면 충분한 사랑과 따스함과 밝은 빛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하는 거야. 의사 선생의 과학적인 방법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지 않거든. 우선적으로 가장 급한 일 중 하나는 일관된 형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일이야. 지금까지는 제대로 보관된 기록이 없어. 리페트 원장이 쓰던 크고 검은 장부가 하나 있기는 해. 거기다 아이들의 가족, 행동 모습, 건강 상태 같은 것들을 마음 내키는 대로 뒤죽박죽 적어 놓았더구나. 하지만 한때 몇 주일간은 아무것도 적어 놓지 않았어. 아이를 입양해 가는 가족이 혈통을 알고 싶어 할 때 절반가량은 우리가 어디에서 아이를 데려왔는지조차도 말할 수 없을 거야. 아가야, 넌 어디서 왔니? 파란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왔지요. 바로 이것이 아이들이 이곳에 있게 된 이유에 대한 정확한 묘사란다. 우리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모든 유전적인 사항들을 조사해올 현장 조사가가 필요해.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친척이 있으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닐 거야. 그 일을 할 사람으로 자넷 웨어가 어떻겠니? 그 애가 얼마나 경제학을 잘했는지 기억하지? 목록과 차트, 조사서에 대해서는 완벽했잖니. 또 존 그리우 홈이 아주 엄격하게 신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만 할 것 같구나. 그렇게 철저히 검사를 한 28이나 되는 가엾은 생쥐들 중에서 단지 5명에 대해서만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야. 게다가 그 5명은 이곳에서 오래 지낸 아이들도 아니란다. 1층에 있는 보기 싫은 초록색 응접실을 기억하겠니? 난 그 초록색을 없앴어. 그리고 의사 선생의 진료실처럼 그곳 분위기를 바꿨어. 저울과 약, 그리고 진료실 분위기를 가장 잘 나게 해주는 치과용 의자와 성능이 좋은 기구들을 들여놨어.
그것들은 마을의 브라이스 의사가 쓰던 중고품을 산 것이란다. 브라이스 선생은 자기 환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흰색 에나멜과 니켈로 도금을 해주었어. 아이들에게 저 치과용 기구들은 악마 같은 기구로, 또 나는 그 기구를 설치한 악마 같은 괴물로 간주되고 있어. 하지만 그 기구로 이빨을 치료받은 아이들은 모두 일주일 동안 매일 내 방으로 와서 초콜릿 2조각씩을 받게 될 거야. 우리 아이들은 눈에 띄게 용감하지는 않아도 다분히 투사적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어린 토마스 캐흐는 한아름이나 되는 기구들을 걷어차고는 의사 선생의 엄지손가락을 거의 잘라질 정도로 물어뜯었단다. 존 그레어 홈에서 치과의 조언자가 되려면 기술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강력함도 필요하다니까. 인정 많은 부인 한 사람이 고아원을 돌보러 와서 안내를 해주고 잠시 후에 계속해서 쓰는 거야. 그 여자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50가지나 하느라고 내 시간을 1시간이나 빼앗았어. 그리고는 마침내 눈물을 닦았고 내 불쌍한 어린 것들을 위해서 $1를 주고 갔단다. 지금까지 내가 맡은 가엾은 어린애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개혁에 대해서 그리 달가워하지 않아. 그 아이들은 신선한 공기가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것이라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거든. 지금은 일주일에 2번 목욕을 시키고 있지만 목욕통이 충분히 마련되고 여분의 수도꼭지가 준비되는 대로 일주일에 7번씩 하게 될 거야. 하지만 적어도 내가 시작한 개혁 중에서 한 가지는 아주 인기가 좋아. 날마다 메뉴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 요리사는 공연히 번거롭게만 한다고 불평을 늘어놓고 나머지 직원들도 생각 없이 지출만 늘린다고 수군거리지. 너무도 오랫동안 절약이라는 말이 이 고아원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의 종교처럼 되어버렸어. 난 하루에도 20번씩 소심한 나의 동료들에게 우리 관대하신 회장님 덕분에 기부금이 정확히 2배로 늘었으며 게다가 펜들턴 부인이 아이스크림같이 꼭 필요한 항목을 위해서 많은 금액의 돈을 주신다는 것을 말해서 안심하도록 해주어야 한단다. 그래도 아이들을 이렇게 먹인다는 것은 쓸데없는 낭비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나 봐. 의사 선생과 나는 지금까지의 메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이게 그동안 가장 자주 반복되었던 저녁 메뉴 중 하나야. 찐 감자, 밥, 고기로 만든 젤리. 아이들이 111개의 작은 녹말 덩어리 이상이라는 사실이 내게는 하나의 놀라움이었어. 옆 페이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도꼭지가 2개 달려있는 목욕통 안에 단발머리의 여자아이가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있는 그림이죠. 그 밑에는 크고 굵은 글씨로 목욕조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셀리가 덧붙인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일주일에 7번. 전례 없이 잔인한 고아원 원장. 이 고아원을 둘러보고 나면 감동해서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를 이렇게 잘못 인용하게 될 거야.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틀림없이 지옥은 있다. 한편 존 그레어 홈도 있다. 분명히. 셀리 맥브라이드. 토요일 존 그레어 홈에서 주디에게 나는 어제 로빈 맥클레이 선생과 아주 사소한 일로 또 싸웠어. 분명히 내가 옳았단다. 그래서 다음부터 나는 우리 의사 선생을 특별한 애칭으로 부르고 있어. 안녕하세요, 싸움꾼 선생. 오늘 아침에 그렇게 인사했어. 그 말에 그 사람은 꽤나 당황스러워하면서 싸움꾼으로 간주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어. 어떤 일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면
그는 적어도 내게 반대하지는 않으니까. 새로 2명의 아이가 들어왔어. 이사도로 구추 슈나이더와 맥스 요그라는 아이인데 침례교 여성 자선협회를 통해 우리 고아원으로 오게 되었어. 도대체 그 아이들이 어디에서 그런 종교를 알았을 것 같니? 나는 그 애들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그 불쌍한 부인네들이 아주 설득을 잘하더구나. 아이 한 명당 일주일에 $4 50센트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모두 113명이 되었고 우리는 무척 바빠졌어. 나는 아이들 6명을 입양시키라고 했어. 혹시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봐줘. 가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자리에서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난처한 일이지. 그런데 내 가족의 수는 마치 증권시장처럼 나날이 변하는 것 같다. 지금 수준 정도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의 여자가 100명 이상의 아이들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개별적인 관심을 가질 수가 없거든. 월요일. 계속해서 이틀 동안이나 이 편지는 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 우표 한 장 붙일 시간도 낼 수 없었거든. 이제야 자유로운 저녁 시간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이 편지가 플로리다로 즐거운 여행을 떠나기 전에 1~2페이지 더 쓸까 해. 이제 겨우 아이들 얼굴을 하나하나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 처음에는 절대로 구별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 아이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보기도 싫은 저 푸른색 유니폼 차림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한 가지 유형으로 잘라낸 듯한 얼굴이었거든. 그렇다고 당장 아이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싶다고 편지를 써보내지는 마. 네 마음은 알아. 벌써 5번이나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 문제는 한 달쯤 있다가 생각해 보도록 할게. 지금 당장은 그 아이들의 외면적인 모습보다는 내면적인 문제가 훨씬 중요해. 분명히 말하지만 난 이렇게 많은 고아들에게 마음이 끌리지 않아.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너무도 많이 들어왔던 모성이라는 본능이 내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 아이들은 모두 다 지저분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언제나 코를 닦아주어야 하거든. 여기저기에 내가 흥미를 가질 만한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창백한 피부와 푸른색 유니폼으로 마치 짜맞춰 놓은 듯한 모습이야. 물론 예외인 아이도 한 명 있어. 세디 케이트 킬코인이라고 첫날부터 눈에 띈 아이야. 언제나 뛰어난 아이로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디 케이트에게는 특별한 심부름을 시켜. 그리고 그 아이는 내게 매일매일 즐거움을 안겨준단다. 지난 8년 동안 이 고아원에서 일어났던 장난 중에 이 아이의 비상한 머리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대. 이 꼬마는 대단히 특별한 과거를 간직하고 있단다. 그것이 아이를 발견하게 되는 극히 일반적인 경우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도 그래. 세디 케이트는 11년 전 39번가에 있는 어느 집 계단 아래서 발견되었다는데 알만상이라는 상표가 붙은 두꺼운 종이 상자 속에 잠들어 있었대. 세디 케이트 킬코인 생후 5주 잘 돌봐주세요라고 또박또박 쓴 쪽지가 같이 놓여 있었다고 해. 그 아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벨뷰로 데리고 왔는데 그곳에서는 버려진 아이들에게 순서대로 카톨릭, 개신교, 카톨릭, 개신교 이렇게 공정하게 결정해 준단다. 세디 케이트는 아일랜드인의 푸른 눈과 이름을 가졌는데도 개신교로 결정되었어. 이곳에서 그 아이는 매일매일 점점 더 아일랜드인답게 성장하고 있단다. 세례를 받았고 그에 어울리는 생활을 하면서도 매사에 큰 소리로 반항을 하는 거야. 두 갈래로 따내린 검은 머리는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해 뻗어 있고 원숭이 같은 조그만 얼굴에는 온통 장난기가 가득해. 그리고 꼭 테리어처럼 재빠르지. 그래서 언제나 무슨 일인가를 하도록 해줘야 해.
그 애가 저지른 일들이 리페트 원장의 기록부 여기저기에 수도 없이 적혀 있단다. 가장 최근의 것을 보니까 매기 기어에게 문 손잡이를 입속으로 집어넣도록 했음. 벌로 오후 내내 침대에서 지냈으며 저녁으로 과자 몇 조각만 주었음이라고 적혀 있어. 매기 기어는 입을 모양이 이상할 정도로 벌릴 수 있을 때까지 벌리고는 문고리를 입에다 넣기는 넣었지만 다시 입에서 빼낼 수가 없었지. 의사 선생이 달려와서 구두 주걱에 버터를 발라 솜씨 좋게 문제를 해결해 주었단다. 그 다음부터 의사 선생은 매기 기어를 하마이 매그라 부르고 있어. 내가 세디케이트가 일으키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전부 처리하느라고 그 걱정 때문에 정신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회장님과 의논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아. 그런데 너와 저비스 씨는 나를 이 고아원에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남부지방으로 놀러를 가다니 정말 너무했어. 혹시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너희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동안에 또 달 밝은 밤에 야자수 해변을 산책하고 있는 동안에도 3월에 이슬비가 내리는 뉴욕에서도 너희 부부가 책임져야 할 113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 나를 생각하고 고마워해 주렴. 어느 시기까지만 이 자리를 지킬 셀리 맥브라이드. 존 그리오 홈의 원장실에서 싸움꾼 선생께 편지와 함께 세미 스파이어를 보냅니다. 선생이 아침에 이곳에 들르셨을 때에는 찾을 수가 없었던 아이랍니다. 당신이 가고 난 후에야 스나이드 선생이 찾아서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의 엄지손가락을 잘 살펴보아 주세요. 생인손을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진단한 바로는 거의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당신의 진실한 셀리 맥브라이드. 3월 6일 존 그리오 홈 원장실에서 주디에게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내 개는 확실히 사랑한단다. 이 문으로 들어온 피조물 중에서 싱가포르만큼 인기를 끈 것은 없었을 거야. 매일 오후 품행이 아주 단정한 남자아이 3명에게 싱가포르의 털을 손질하고 빗질하도록 시켰어. 그리고 또 다른 착한 남자아이 3명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단다. 그리고 일주일 중 아이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토요일이 돌아오면 항상 가장 모범을 보인 남자아이 3명이 뜨거운 물과 벼룩을 없애주는 비누로 싱가포르를 거품투성이로 만들어 깨끗이 씻겨준단다. 규율을 유지해야 할 때 아이들은 오직 싱가포르의 시중을 들도록 해주겠다는 말에만 자극을 받는단다. 이런 어린아이들이 시골에서 살면서 애완동물 한 마리 키워보지 못했다면 그건 애처로울 정도로 무인정한 일이 아니겠니? 특히 아이들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때란 말이야. 만일 새로 들어온 기부금을 동물원에 가는 일로 지출해야 한다면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애완동물들을 키울 작정이야. 새끼하고 몇 마리와 펠리컨을 좀 보내줄 수 없겠니? 살아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정말 고맙게 받을게. 오늘 부임한 후 처음 맞이하는 평의원의 날이었어. 저비스 씨께 뉴욕에서 사업상에 볼 일이 생겨 우리가 옷을 차려입고 줄지어 서 있지 않아도 되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4월 첫째 주 수요일에는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의사 선생의 아이디어 전부에다 내 아이디어를 약간 덧붙여 실현해 보이면 우리 평의원님들께서는 그것을 보고 눈을 조금 뜨시게 될걸? 조금 전에 다음 주 식단을 다 짜서 부엌에다 불만이 많은 요리사가 잘 볼 수 있도록 붙여놓았어. 다양함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존 그리오 홈의 사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말이란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 때문에 얼마나 즐거워하게 될지 넌 꿈도 꾸지 못할 거야. 닭밀이 든 찐빵, 옥수수빵, 보리머핀, 탄 옥수수로 끓인 죽,
건포도가 듬뿍 들어있는 우유와 쌀가루로 만든 푸딩, 걸쭉한 야채 수프, 이탈리아풍의 마카로니, 당밀 폴렌타 케이크, 애플 덤플링, 생강빵, 도무지 끝이 없을 정도야. 제일 나이가 많은 여자아이들이 그렇게 맛 좋은 음식을 만드는 일을 거들고 있으니 그 아이들은 틀림없이 앞으로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오, 세상에. 정말 전해야 할 말은 하지도 않고 바보같이 쓸데없는 소리만 짓거리고 있었네. 새로운 직원이 한 명 왔어.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1910년 그때의 베시 킨드렛을 기억하니? 합창단을 이끌었고 또 학교 극회장이었잖아. 글쎄 놀랍게도 그 베시가 고아원과 12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어. 어제 아침 우연히 만났는데 그 애는 자동차를 타고 마을로 들어서는 중이었어. 아니, 베시가 먼저 나를 발견한 건지도 몰라. 내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말해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가장 오래된 친구처럼 서로 인사를 나누었어. 눈에 띄는 머리덕을 본 거지. 베시는 나를 금방 알아보았어. 나는 베시가 타고 있는 자동차 발판으로 뛰어 올라가서는 이렇게 말했어. 베시 킨드렛 1910년 우리 고아원으로 와서 아이들에 대한 기록을 만드는 일을 도와줘. 깜짝 놀랐는지 베시는 왔어. 이제 임시 비서로 일주일에 4, 5일을 고아원에서 일하게 될 거야. 난 어떻게 해서든지 베시를 영원히 내 옆에 붙들어 놓을 작정이야. 내가 본 중에서 제일 쓸모 있는 사람이거든. 난 베시가 아이들과 정이 들게 되어서 절대로 아이들을 떠날 수 없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단다. 월급을 충분하게 주면 계속 있을 것 같기는 해. 베시는 가족에게서 독립하고 싶어 하거든.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말이야. 기록을 만들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점점 열정이 생기고 있어. 우리 의사 선생에 대한 기록도 만들어버리고 싶단다. 저비스 씨에게 혹시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내게 좀 적어보내줘. 부탁이야. 나쁜 것일수록 더 좋아. 어제는 세미 스파이어의 생인손을 절개하러 왔는데 그 엄지손가락에 붕대가 없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번쩍거리는 푸른색이 감도는 내 서재로 내려왔단다. 원장이 해야 하는 일은 다양하기도 하지. 마침 차를 마시던 중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별 생각 없이 차를 마시겠냐고 물었더니 그러겠다고 하는 거야. 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 그건 정말 아니었어. 제인이 바로 그때 구운 머핀이 담긴 접시를 들고 나타났기 때문이었어. 점심때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 같았어. 또 저녁 식사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 머핀을 먹으면서 그 사람이 한 접시를 다 먹어치웠단다. 머핀을 먹으면서 내게 고아원 원장이 되기 위해 준비한 일이 무엇인지 마치 신문하듯이 물어봤어. 대학에서 생물학은 공부했는지, 화학과는 또 얼마나 거리가 먼지, 사회학에 대해선 또 무엇을 아는지, 헤스팅에 있는 시범고아원은 견학해 보았는지. 그런 질문에 전부 나는 친절하고 솔직하게 답해 주었어. 그리고는 내 자신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해보았어.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위엄있고 상식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에 어떤 종류의 훈련이 필요한 것일까 하고 말이야. 그를 끊임없이 자극해서 나는 내게는 몹시 절망적인 사실을 몇 가지 이끌어냈어. 그는 상당히 좋은 배경을 지닌 사람이었어. 그 사람의 과묵함 때문에 그의 가족 중에 교수형을 당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 있다고 생각될 정도지. 맥클레이 선생의 아버지는 스코틀랜드 태생이야.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로 미국에 왔어. 그의 아들인 로비는 교육 문제 때문에 다시 배를 타고 올드리키로 돌아갔고, 할머니는 맥락한 스트라트라찬이었어. 그녀가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확실해. 그리고 그 사람은 힐랜드에서 사슴 사냥을 하면서 휴가를 보내.
그에 대해서 이렇게나 많이 알아냈어. 이렇게나 많이. 하지만 그 이상은 없어. 부탁해.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소문이라도 알려줘. 좋지 못한 소문일수록 더 좋아. 그 사람이 그렇게 끔찍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라면 왜 이런 뚝 떨어진 시골에 묻혀 있는 거지? 사람들은 과학에 종사하는 활동적인 사람이라면 병원이나 시체 공시소에서라도 일하고 싶어 하리라고 생각할 거야.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법을 피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겠니? 내게 자세히 말하지 않고 감추어야 할 서류가 아주 많은 것 같아. 모두 다 하찮은 것들이야. 언제나 변함없는 셀리. 추신. 한 가지 걱정은 덜었어. 맥클레이 선생은 자기 옷을 내놓지 않아. 그는 그런 불편하고 사소한 일을 전부 자기 가정부인 매기 맥가크라는 여자에게 맡기거든.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정말 안녕. 수요일, 존 그리어 홈에서. 고든 씨께. 보내주신 장미와 편지 때문에 아침 내내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기분이 좋기는 지난 2월 14일 우스터를 떠나온 이후 처음이에요. 고아원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단조롭고 숨이 막히는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것인지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따분한 생활에서 베시 킨드렛이 일주일 중 4일을 고아원에서 나와 일한다는 사실은 신락 같은 희망을 준답니다. 베시와 나는 함께 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당시의 일을 생각해내고는 함께 웃음을 터뜨리기도 해요. 어제는 소름이 끼치는 내 방에서 함께 차를 마시다가 이렇게 쓸데없이 추한 곳을 뜯어고치기로 갑자기 결정을 내렸답니다. 우리는 튼튼하고 부수는 일을 잘하는 아이 6명을 불러서 사다리와 뜨거운 물 한 양동이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는 2시간 동안 벽에 발려있는 벽지를 흔적도 없이 뜯어냈어요. 벽에서 벽지를 뜯어내는 일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지금 도배공 2명이 우리 마을에서 최고로 비싼 벽지를 가지고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인 가구상이 내 의자를 플러시 천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이지 않게 해주려고 사라사 무명천으로 덮개를 만들기 위해 치수를 재고 있고요. 하지만 염려는 마세요. 그렇다고 고아원에서 평생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단지 내 후임자를 기분 좋게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주디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플로리다까지 검은 구름이 가득 끼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뉴욕으로 돌아오면 주디는 현관에서 나의 정식 사표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7페이지나 되는 편지를 보내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에 맞는 긴 답장을 쓰려고 했는데 지금 2명의 꼬마 녀석들이 창문 아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달려가서 떼어놓아야 해요. 당신의 영원한 셀리 맥브라이드. 체크무늬 단체복을 입은 2 남자아이가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3월 8일 존 그리어 홈에서. 주디에게. 내가 존 그리어 홈에다 작은 선물을 주었단다. 원장실을 새로 꾸몄거든. 처음 이곳에 온 날 밤에 나는 앞으로 여기 올 사람이 리페트 원장의 번쩍거리는 플러시천으로는 행복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내 후임자가 방이 마음에 들어서 기꺼이 있고 싶어지도록 하려는 거야. 베시 킨드렛이 공포스런 리페트 원장의 방을 뜯어고치는 일을 도왔어. 우리 둘은 은은한 푸른색과 금색으로 조화를 이뤄냈어. 정말로 정말로 네가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방 가운데 하나일 거야. 이 방을 보면 저절로 미술교육이 될 거야. 벽에는 새 벽지를 발랐고 바닥에는 새 양탄자를 깔았어. 우스터에서 나를 말리려는 가족들이 속달로 값비싼 내 페르시아산 양탄자를 보내왔거든. 3개의 창문에는 새로 커튼을 달아서
이제까지는 노팅검 레이스 때문에 가려져 있던 넓고 아름다운 경치가 훤히 내다보이게 했어. 새로 큰 책상도 들여놓았고 램프와 책 그리고 그림도 마련했어. 그리고 난로도 정말로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해놓았어. 리페트 원장은 공기를 더럽힌다고 벽난로를 막아놓았더라고. 예술적인 환경이 얼마나 인간의 영혼을 평화롭게 하는지를 이제야 알겠어. 어젯밤에는 앉아서 난로에서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바라보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마치 고양이처럼 목을 가르랑거렸어. 존 그리오 홈의 문을 들어선 후 처음으로 가르랑거렸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줘. 하지만 원장실은 고아원에서 고쳐야 할 곳 중에서 아주 일부분일 뿐이야. 아이들 방은 기본적으로 손을 봐야 할 곳이 너무도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야. 저 어두컴컴한 북쪽 놀이방은 정말 창피해. 하지만 엄청난 식당이나 환기가 되지 않은 침실이나 세면대가 없는 세면장보다는 더하지 않을 거야. 고아원에 예산이 좀 남는다면 이 냄새도 나고 낡은 원래의 건물을 불태워버리고 대신 통풍이 잘 되는 현대식 건물을 짓는 것이 어떨까? 난 헤스팅에 있는 멋있는 고아원을 생각하기만 하면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 만일 그렇게 좋은 고아원에서 일을 한다면 고아원을 경영하는 것도 재미있을 거야. 하지만 어쨌든 뉴욕으로 돌아와서 고아원을 다시 짓는 일에 대해 건축가와 의논을 하게 되면 내 의견도 참고로 해줘. 다른 세부 사항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침실 바깥쪽으로 61m 정도 잠을 잘 수 있는 베란다는 꼭 있었으면 좋겠어. 그건 이런 이유 때문이야. 신체 검사를 해봤더니 아이들의 반 정도가 빈혈이라는 거야. 결핵에 걸린 부모의 아이가 많았고 알코올 중독자의 아이는 더 많았어. 지금 그 아이들에게는 교육보다 오히려 산소가 더 필요해. 병약한 아이들에게도 필요하다면 건강한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겠니? 나는 겨울에도 여름에도 모든 아이들을 바깥에서 재우고 싶어. 하지만 내가 평의회에서 그런 폭탄 선언을 하면 전체가 뒤집히리라는 것도 알고 있어. 평의원에 대한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사이러스 위코프 각하를 만나보았거든. 로빈 맥클레이 선생이나 유치원 담당 선생이나 유리사보다도 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어. 난 아무래도 싸움의 상대를 찾아내는 데는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위코프 씨는 지난 수요일에 새로 부임한 원장을 살피러 왔어. 그는 가장 편안한 내 안락 의자에 깊숙이 앉아서는 우리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하시는 일은 잘 되는지를 묻더라. 나는 아버지가 작업복을 만드는 공장을 경영하고 계시고 지금 같은 불황에도 작업복에 대한 수요는 꽤 꾸준한 편이라고 말해주었어.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 같았어. 작업복의 실용성을 인정하더라고. 그 사람은 내가 목사나 교수 혹은 작가 집안 출신이어서 이상만 높고 상식은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었나 봐. 사이러스는 상식을 신봉하거든. 그리고는 고아원 원장이 되기 위해 무슨 훈련을 했었는지를 물었어. 그 질문에 가볍게 당황했지만 대학에서 받았던 교육, 사회복지에 관해 들었던 두세 과목의 강의, 그리고 대학 재학 중 잠깐 동안 했던 서클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물론 내가 그곳에서 한 일은 뒷문과 계단에서 페인트 칠을 한 것이 전부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 그리고는 아버지는 공장의 직원들에게 몇 가지 사회사업을 했던 일과 여성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를 몇 차례 방문했던 일을 덧붙였어. 그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나더니 투덜투덜 불평을 하더라. 그래서 최근에 고아를 돌보는 일에 대해 공부를 했다는 말을 했고 또 17군데의 고아원을 돌아보았다는 말도 별 생각 없이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은 또 투덜거리는 거야. 그러고는 요즘 새로 유행하는 과학적인 자선단체를 그리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어.
그때 제인이 꽃집에서 배달해온 장미 한 상자를 가지고 들어왔어. 아무런 재미도 없는 고아원 생활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려고 친절한 고든 헤로크가 일주일에 2번씩 장미를 보내주거든. 우리의 평의원께서는 성을 내며 캐묻기 시작했어. 이 꽃들을 어디서 보내온 건지 알고 싶어 했어. 고아원 예산으로 그 꽃을 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는 눈에 띄게 안심하는 눈치였어. 또 제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했는데 난 그런 질문이 나오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뻔뻔스럽게 굴기로 작정을 했지. 제 하녀예요. 이렇게 대답했어. 당신의 뭐라고요? 그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큰 소리로 물었어. 제 하녀라고요. 저 여자는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난 친절하게도 자세히 대답해줬어. 내 옷을 수선해주고 내 신발에 구두약을 칠해주고 내 옷장을 정리해주고 내 머리를 감겨주는 일을 합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친절하게도 제인의 월급은 나의 수입에서 지불한다고 덧붙였어. 또 제인의 식대로 일주일에 $5 50센트를 고아원에 준다고. 제인이 몸집은 크지만 많이 먹지는 않는다는 말까지 해주었지. 그는 모든 정당한 잔심부름은 아이들 중 한 명을 시켜도 괜찮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아직은 그래도 정중하게, 하지만 점점 지루한 것처럼 제인이 오랫동안 내 시중을 들어왔고 그래서 없으면 안 될 사람이라고 설명했어. 그는 리페토 원장에게서는 어떠한 잘못도 전혀 찾아낼 수 없었다는 말을 하고 나서 마침내 돌아갔어. 리페토 원장은 공상을 하지 않는 아주 상식적인 기독교인이었으며 견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야. 내가 리페토 원장의 정책 표본으로 삼을 만큼 충분히 현명한 사람이기를 바란대. 도대체 주디, 넌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의사 선생이 몇 분 후에 들렀어. 그래서 나는 사이러스 각하의 말씀을 자세히 전해주었어. 의사 선생과 내가 서로 알게 된 이후 처음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단다. 기가 막혀서 리페토 원장이? 그는 불만스럽다는 듯이 으르렁거리며 말했어. 헛소리나 하는 늙은 멍청이 같으니라고. 주님, 그 사람에게 제정신을 돌려주십시오. 우리 의사 선생은 흥분을 하면 정말로 스코틀랜드인 같단다. 그래서 난 최근에 그에게 그의 등 뒤에서 샌디라는 애칭을 붙여주었어.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 세디 케이트는 엉킨 비단실을 풀어서 제인을 위해 감고 있단다. 제인은 이 조그만 장난꾸러기에게 꼭 당하게 될 거야. 사이러스 위코프 각하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완전히 오른쪽 측면에서 본 모습인데요. 머리에서부터 발 뒤꿈치까지는 완전히 직선, 그리고 목에서부터 발목까지는 둥구스름한 반원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불룩 나온 배가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네요. 그리고 각각의 부위마다 설명이 붙여져 있어요. 가슴 부위에는 흰 조끼, 복부 아래쪽에 금 회중식의 줄, 그리고 구두 윗면에는 구두 등 씌우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덧붙인 말, 그 사람은 허리만 빼고 남성 스타일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 본문 내용을 계속 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난 지금 주디 아주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세디 케이트에게 말을 걸었어. 넌 할 말 없니? 주디 아주머니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이 고아원에 있는 모든 착한 여자아이들의 아주머니란다. 사탕을 가지고 나를 보러 오라고 말해주세요. 세디 케이트가 한 말이야. 나 역시 그렇게 말한단다. 회장님께 안부 전해줘. 셀리. 3월 13일
주디 에보트 펜들턴 부인께. 고마운 주디 부인, 너의 편지 4통, 전보 2통, 그리고 3장의 수표가 지금 내 손에 있단다. 이 과로하고 있는 원장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내 지시대로 움직이도록 할게. 식당 일은 배씨 킨드렛에게 맡겼어. 저 음산한 곳을 고치는 데 쓰라고 $100를 주었지. 배씨는 책임을 맡고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도와줄 적당한 아이 5명을 뽑았어. 그리고는 문을 닫고 들어갔어. 3일 동안 아이들은 교실 책상에서 식사를 했단다. 배씨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배씨의 감각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간섭할 필요는 없을 거야. 다른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일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이 내린 구원과도 같은 거야. 이곳 직원들의 나이와 경험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그들에게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존 그리어 홈이 고귀한 설립자에 의해 1875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운영될 수 있었던 거야.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린데, 주디, 원장 전용 식당에 대한 내 아이디어는 사교적인 인물인 나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내게 큰 도움이 되었어. 꼼짝 못할 정도로 피곤할 때는 혼자서 식사를 하지만 기운이 있을 때는 식사를 함께 하자고 관리를 초대하지. 그리고 저녁 식탁에서의 개방적인 친교로 나는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어. 스나이드 선생의 영혼에 신선한 공기의 씨앗을 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자 스나이드 선생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 그리고 그녀의 얇게 누른 송아지 고기 사이에 약간의 산소를 끼워 넣었어. 누른 송아지 고기는 마음에 드는 식사 중에 주된 요리, 혹은 저녁 만찬에 대한 우리 요리사의 아이디어야. 언젠가는 직원들에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겠지만 당분간 우리 자신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송아지 고기로 그럭저럭 지내야만 할 거야. 방금 문 밖에서 뭔가 심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 한 꼬마가 다른 꼬마를 아래층으로 걷어찬 것 같아. 하지만 난 방해받지 않고 편지를 계속 쓴다. 내가 만일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계속 지낼 거라면 난 즐겁게 주변과 격리되는 것을 배워야만 할 것 같아. 레오노라 펜튼이 보낸 카드는 받았니? 의료 선교사와 결혼해서 샴으로 살러 간대. 레오노라가 선교사 가정을 꾸려나간다고 하는 것만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들어보았니? 레오노라는 긴 스커트 자락을 펄럭이며 춤을 추어서 이교도들을 즐겁게 할 거야. 그래도 내가 구하원에 있다는 것이나 아니면 네가 보수적인 가정부인으로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나 마티킨이 파리 사교계의 멋쟁이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우스꽝스럽지는 않을 거야. 그 애가 승마복을 입고 대사관 무도회에 가겠니? 그건 그렇고 그의 머리는 어떨까? 그렇게 빨리 자랄 수는 없었을 텐데 틀림없이 가발을 써야 할 거야. 그러고 보니 우리 동창들 중 몇 명은 아주 재미있는 모습을 하고 있잖아. 우편물이 왔어. 분명히 좋은 소식이 담겨 있을. 워싱턴에서 온 두툼한 편지를 읽을 동안 기다려줘.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는 편지였지. 고드는 이 셀리 맥브라이드가 113명의 고아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나 봐. 하지만 그가 며칠 동안이라도 이곳에서 지내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다음에 북부지방을 여행할 때는 이곳에 잠깐 들러서 내가 애쓰는 모습을 보겠다고 했거든. 만일 내가 그 사람한테 책임을 떠맡기고 뉴욕으로 몇 가지 물건을 사러 갑자기 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곳의 시트는 전부 낡았고 또 담요도 211장밖에 없거든. 내가 정말 귀여워하는 강아지 싱가포르가 정중하게 자기 애정을 보내겠다는구나.
나도 마찬가지야. 셀리 맥브라이드. 금요일, 존 그리어 홈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주디에게 베시 킨드렛이 네가 보내준 $100로 식당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꼭 봐야 해. 노란색 페인트 칠을 해서 마치 눈부신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북쪽에 있는 식당이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 또 정말로 베시 생각대로 되었고. 벽은 흰빛이 도는 다황색인데 천정 주위 장식벽에는 작고 얌전한 토끼가 종종거리며 달려가는 그림을 그려놓았어. 식탁이나 의자같이 나무로 만들어진 것들은 모두 밖은 황색으로 칠해졌어. 식탁보 대신 우리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원래 있었던 린넨천에다 깡충깡충 뛰는 토끼를 수놓아서 사용했고, 노란색 항아리에는 지금은 갯벌들이 가득 꽂혀 있지만 앞으로는 민들레, 앵초, 미나리 아제비도 꽂히게 될 거야. 그리고 새로 흰 접시도 샀어. 노랑 수선화. 우리 생각에는 노랑 수선화가 그려져 있어. 어쩌면 장미인지도 모르지만. 이곳에는 식물학 전문가가 없거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놀라운 일은 우리도 냅킨을 사용한다는 사실이야. 우리 아이들이 전 인생을 통해서 처음 보는 것이지. 아이들은 냅킨을 손수건이라고 생각했는지 신바람이 나서 코를 닦았어. 새로 꾸민 식당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는 후식으로 아이스크림과 케이크를 먹었단다. 겁을 잔뜩 집어먹지도 않았고 그저 무덤덤한 표정을 짓지도 않는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도 기분이 좋아져서 그만 소란을 휘우는 아이에게 상을 주도록 했어. 세디 케이트를 제외한 모든 아이들에게 말이야. 세디 케이트는 자기 나이프와 포크로 식탁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야. 황금빛 방으로 어서 오세요. 식당 문에 장식처럼 걸려있던 글귀를 기억하지?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라는 것 말이야. 우리는 그 위에다 페인트를 칠해버렸어. 그리고 그 자리에도 토끼를 그려 넣었어. 적당한 가족과 가정이 있는 정상적인 아이들에게야 이런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좋은 일이겠지만 곤란한 때 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공원 의자인 아이들에게는 그보다 좀 더 투쟁적인 신조를 가르쳐야만 해. 주님은 두 손과 하나의 머리와 또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커다란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잘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필요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궁핍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좌우명이야. 그것도 조건부로. 그동안 계속해서 아이들을 골라낸 결과 11명의 아이들을 이곳에서 보내게 되었어. 고맙게도 주 자선협회에서 여자아이 3명을 입양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 모두 다 아주 좋은 가정으로 보내졌고 그중 하나이는 만일 그 가족들이 그 아이를 좋아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입양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가족들은 반드시 아이를 좋아하게 될 거야. 내가 보장할 수 있어. 그 아이는 구하원에서 아주 모범적인 아이야. 온순하고 예의 바르고 곱슬머리야. 그리고 다정다감하지. 모든 가족이 필요로 할 바로 그런 여자아이지. 여자아이를 입양하려는 부모들에게 나는 불가사의한 운명의 장난을 돕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겠어. 그런 일은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되는 거야. 한순간 미소를 지으면 일생 동안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가질 수 있지만 한순간 얼굴을 찡그리면 영원히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단다. 남자아이들 중에서 제일 큰 아이 3명은 농장으로 일을 하러 갔어. 그 애들 중 1명은 서부의 농장으로 갔단다. 보고에 의하면 그 아이는 카우보이, 인디언 전사, 큰 회색곰 사냥꾼이 되겠다고 했대. 하지만 실제로는 밀을 수확하는 목가적인 일을 하게 되었나 봐. 그래서 로맨스의 주인공처럼
모험을 즐기는 25명의 소년들의 부러움이 가득한 시선을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갔지만 결국 단조로운 존 그리어 홈의 생활로 한숨을 쉬면서 돌아왔어. 다른 아이들 5명은 적당한 고아원으로 보냈어. 그 아이들 중 1명은 청각장애인이고 1명은 간질이야. 나머지 3명은 백치에 가깝고 그 아이들을 우리 고아원에서 계속 지내도록 할 수는 없었어. 나는 이곳을 단순한 고아원이 아니라 부모가 돌볼 능력이 없는 아이들의 신체적, 도덕적, 정신적인 성장을 위한 기숙학교로 발전시킬 생각이야. 고아란 내가 아이들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용어일 뿐이야. 아이들 중에서 꽤 많은 숫자는 적어도 고아가 아니야. 양도증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문제가 많고 고집이 센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있어서 그 아이들은 입양이 될 수도 없어. 하지만 아이들은 가능하면 최고의 고아원에서 자라는 것보다 따뜻하게 사랑으로 길러주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훨씬 좋아.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능한 빨리 입양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서 입양을 시키려고 해. 네가 여행을 하면서 괜찮은 가정을 많이 찾아보고 그 가정을 잘 설득해서 아이들을 입양하도록 했으면 좋겠구나. 되도록이면 남자아이들을 입양시켰으면 좋겠어. 끔찍할 정도로 남자아이들이 많거든. 그리고 아무도 남자아이들을 원하지 않는단다. 어디 안티페미니즘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렴. 그렇다고 입양을 하는 부모들의 마음속에 반남성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보조개가 있는 노랑머리 여자아이는 얼마든지 입양을 시킬 수 있어. 하지만 9살에서 13살까지 착하고 발랄한 남자아이들은 너무 흔해서 팔리지 않게 되어버린 존재란다. 일반적으로 남자아이들은 진흙을 묻혀드리고 마호가니 가구에 흠집을 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남성클럽에서 일종의 마스코트로 남자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남자아이를 데려다가 집안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토요일 오후마다 찾아와서 데리고 외출할 수도 있어. 구기 경기와 서커스에 데려갈 수도 있겠지. 그러고는 도서관 책을 빌려서 읽어주고 돌려주는 것처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어. 그런 일들은 독신 남성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훈련이 될 거야. 사람들은 언제나 여자아이들에게 모성을 훈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만 하고 있거든. 왜 부성에 대해 가르치는 곳은 없는 걸까? 왜 최고의 남성 클럽이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야? 저비스 씨가 가입해 있는 여러 클럽에서 그 문제를 의논해 보라고 부탁 좀 해. 나는 워싱턴에 있는 고든 씨에게 그 아이디어를 말해보겠어. 2사람 다 많은 클럽에 가입해 있으니까 적어도 12명의 남자아이를 맡길 수 있겠지. 113명의 정신없는 엄마로 지내고 있는 셀리 맥브라이드. 3월 18일 존 그리어 홈에서 주디에게 나는 지금 113명의 어머니 노릇에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단다. 어제 다름 아닌 고든 헤로크 씨가 이 평화스러운 마을에 들렀는데 다시 나라일을 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우리 고아원에 잠깐 틈을 내서 들렀다고 했어. 하지만 국민학교 교실에서 지도를 보니까 우리 고아원은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과는 100마일이나 벗어나 있었어. 하지만 주디, 그를 보게 되어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그 사람은 내가 이 고아원에서 꼼짝 못하게 된 후에 처음 보는 바깥세계 사람이잖니. 그 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해주던지. 그 사람은 내가 신문에서 읽은 바깥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의 속사정을 알고 있었어. 그는 마치 워싱턴 사교계의 중심 인물이라도 되어 있는 것 같았어. 난 언제나 그 사람이 정치를 잘 해내리라고 생각했어. 그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있거든. 그리고 그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야.
내가 얼마나 기분이 유쾌하고 우쭐해졌는지 넌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야. 마치 사교계에서 추방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 시시한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배 씨는 언제나 주말이 되기가 무섭게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의사 선생은 말이 잘 통한 상대이기는 하지만 정말 끔찍스러울 정도로 논리적이라니까. 고드는 왠지 이전에 내가 속해 있었던 컨트리 클럽, 자동차, 댄싱, 스포츠 그런 생활을 대표하는 것 같았어. 너는 그런 것을 불쌍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활이라고 하겠지만 내 생활이 그랬단다. 그리고 지금 그런 생활이 그리워. 이 사회봉사 사업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하고 강한 흥미를 불러일으키지만 세부적인 일들은 정말 말도 안 나올 만큼 바보스런 짓이야. 나는 천성적으로 비뚤어진 것을 곱게 펴는 일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고든 씨를 살피면서 그가 갓난아기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해보려고 애썼어. 그런데 그 사람은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는 거야. 내가 자기한테 안갚음을 하려 한다고 생각했나 봐. 물론 그랬지. 내가 고아원 원장이 되겠다고 했을 때 고든 씨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떠들어대지만 않았다면 네가 아무리 나를 유혹했어도 나는 그 부질없는 길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그 사람한테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곳에 왔어.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괴물은 보려고 하지를 않는 거야. 나는 누른 송아지 고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 그런데 그 사람은 고맙지만 초대에 응할 수 없다고 했어. 그리고는 내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브렌트우드 식당으로 가서 바닷가재 요리를 먹었어. 난 그런 요리는 감쪽같이 잊고 있었거든. 오늘 아침 7시에 급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어. 고든 씨였어. 역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간다는 전화를 한 거야. 그는 고아원에 대해서 몹시 후회하고 있었어. 아이들을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하면서 아이들이 싫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어. 단지 나와 아이들을 나란히 놓고 보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었다고 하더라. 그리고 자기의 좋은 의도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땅콩 한 자루를 보내주겠대. 나는 지금 마치 정말로 휴가를 다녀오기라도 했던 것처럼 잠깐 동안 기분을 냈을 뿐인데도 기운이 나고 생생해졌어. 나는 1시간 혹은 그 이상을 기분 좋게 떠들어대고 나면 철분 함유제나 신경안정제 하나를 먹은 것보다 더 기운이 왕성해지거든. 그건 아주 분명한 사실이야. 넌 내게 편지 2통을 빚지고 있어. 주디 부인, 당장 갚아줘.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펜을 놓아버릴 거야. 언제나 변함없는 셀리 맥브라이드. 화요일 오후 5시. 싸움꾼 선생께, 오늘 오후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당신이 고아원에 들렀다가 분개할 일을 밝혀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스나이드 선생이 맡고 있는 아이들이 간유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셨다면서요. 당신의 의학적인 지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저하는 아이들에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을 먹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해요. 또 스나이드 선생은 가엾게도 몹시 과로하고 있답니다. 그녀는 10명도 넘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건 그녀가 당연히 맡아야 할 아이의 수보다 많은 거죠. 그러니 도와줄 사람을 찾을 때까지 스나이드 선생에게는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시간이 무척이나 부족하답니다. 게다가 싸움꾼 선생, 스나이드 선생은 마음이 너무 여려서 심한 말에도 쉽게 상처를 입죠. 그러니 화를 내고 싶으시다면 내게 화를 내셨으면 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요.
스나이드 선생과는 정반대거든요. 하지만 저 여자는 불쌍하게도 신경질을 내면서 자기 방으로 가서는 9명의 갓난 아기들을 남겨둔 채 다른 사람이 염려할 정도로 침대 속에만 처박혀 있거든요. 스나이드 선생의 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세디케이트 편에 보내주세요. 정말 미안합니다. 셀리 맥브라이드. 수요일 아침 맥클레이 선생께 나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제처럼 그렇게 불같이 내 직원을 자극하지 말고 모든 불만을 내게 말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당신의 의학적인 지시는 모두 다 꼼꼼하게 주의해서 지키도록 노력하겠어요. 이번 일에는 몇 가지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군요. 당신이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게 한 간유 연례병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당신이 요구하신 간단한 방법대로 스나이드 선생에게 짐을 꾸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스나이드 선생이 무능한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자상하게 대해준답니다. 또 지시를 하면 건성으로라도 대답은 하거든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셀리 맥브라이드. 목요일 싸움꾼 선생께 안심하세요.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은 틀림없이 간유를 받게 될 겁니다. 고집스런 사람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죠. 셀리 맥브라이드. 하단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깡마르고 머리가 큰 남자가 그려져 있는데요. 아마도 로빈 맥클레이 선생을 그린 것 같습니다. 팔다리도 아주 가느다랗습니다. 맥클레이 선생은 왼손에 간유라고 적혀있는 병을 들고서 오른손으로 셀리 맥브라이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셀리 맥브라이드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상체를 뒤로 젖힌 모습으로 서 있네요. 3월 22일 주디에게 고아원 생활은 시끌벅적했던 간유 전쟁이 일어난 후 지난 며칠간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았어. 첫 번째 충돌은 화요일에 있었는데 난 불행히도 그 광경을 못 보았어. 아이들 4명이랑 마을로 쇼핑을 하러 갔었거든. 돌아와 보니까 고아원은 온통 신경질로 가득 차 있었어. 다혈질인 의사 선생이 이곳에 들렀었나 봐. 샌디는 인생에서 2가지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간유이고 또 하나는 시금치야. 2가지 다 우리 고아원에서는 인기가 없어. 얼마 전에, 실은 내가 오기 전이었지만 의사 선생은 빈혈 증세가 있는 아이들에게 간유를 먹으라는 지시를 하면서 스나이드 부인에게 그 일을 맡겼던 거야. 그런데 어제 그는 의심 많은 스코틀랜드인이 그런 것처럼 가엾은 아이들이 어째서 자기 생각만큼 빨리 살이 붙지 않는지를 알아내려고 여기저기 코를 킁킁거리며 다니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결국 그 이유를 밝혀냈는데 아이들은 3주일을 통틀어서 한 모금의 간유도 받지 못했던 거야. 그 사실을 알아내고 의사 선생은 불같이 화를 냈대. 베시는 세디케이트에게 갑자기 심부름시킬 일이 생각난 것처럼 해서 세탁소로 보내야만 했다고 말하더라고. 의사 선생이 하는 말이 아이들이 듣기에 적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래. 내가 돌아왔을 때는 벌써 의사 선생은 가버린 후였고 스나이드 선생은 자기 방에서 울고 있었어. 간유 연례병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 의사 선생은 스나이드 선생이 혼자서 그것들을 처분했다고 몰아세우면서 목소리를 높였대. 스나이드 선생이 아무런 힘이 없는 고아들에게서 간유를 훔쳐서 몰래 마시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봐. 스나이드 선생은 참을성은 없지만 순진하고 아기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거든.
그녀는 자기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사실과 언제나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신경질적으로 강력하게 말하면서 자기 방어를 했어. 스나이드 선생은 갓난 아기들에게 약을 먹이는 것이 좋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 약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조그만 위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야. 샌디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지? 오, 세상에, 오, 세상에.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 안타까워서 죽을 지경이야. 글쎄, 이 간유 소동은 3일이나 계속되었는데 세디 케이트가 우리와 의사선생 사이에서 편지를 가지고 그 조그만 다리로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 의사선생과 전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짜증만 더할 뿐이야. 의사선생 집에는 전화가 오면 아래층에서 스위치를 돌려놓고서 듣는 잔소리가 심하고 참견을 잘하는 나이 많은 가정부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존 그리어 홈의 수치스러운 비밀이 밖으로 퍼져나가도록 하고 싶지 않았어. 의사선생은 즉시 스나이드 선생을 해고하라고 요구했어. 물론 나는 거절했지. 스나이드 선생은 흐리멍덩하고 초점도 없는 무능한 노인네지만 아이들을 사랑하고 적당히 감시하기만 하면 그래도 꽤 쓸만하거든. 적어도 그녀의 고귀한 가족관계를 고려한다면 술 취한 요리사의 경우처럼 비위를 거슬러서 보따리를 싸게 할 수는 없어. 나는 시간을 두고 잘 구슬러서 그만두도록 하고 싶어. 어쩌면 스나이드 선생이 건강상의 이유로 캘리포니아에서 겨울을 지내야 한다고 느끼도록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의사 선생의 태도는 너무 단정적이고 오만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은 단지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 의견에 반대하게 되거든. 그 사람이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면 나는 즉각적으로 지구는 틀림없이 삼각형일 거라고 말하게 될 거야. 결국 그 기분 좋은 사흘이 지나고 나서 모든 일은 해결이 되었어. 아주 약한 것이긴 하지만 저 가엾은 여자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던 사실에 대해서 의사 선생이 사과를 했고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자 스나이드 선생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 그 여자는 어린아이들에게 차마 약을 먹일 수가 없었나 봐. 그보다 더 확실하게 차마 맥클레이 선생을 화나게 할 수도 없어서 컴컴한 지하실 한쪽 구석에 남은 간유 14병을 숨겨놓았대. 숨겨놓았다가 그걸 어떻게 처분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 간유도 저당 잡아줄 수 있는 거니? 계속해서 평화협상이 오늘 오후에 막 끝났단다. 그리고 샌디는 당당하게 나갔어. 그때 사이러스 각하가 오셨다는 소식이 왔어. 1시간에 싸움 상대 2사람은 너무 벅차지 않니? 사이러스 각하는 새로 꾸민 식당을 보고 몹시 감동을 받았나 봐. 특히 베시가 그 백합같이 흰 손으로 토끼를 그렸다는 말에 말이야. 그 사람은 벽에다 토끼를 그리는 일은 여자가 하기에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고아원 원장같이 행정적인 자리에 있는 여자가 하기에는 적합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야. 사이러스 카카는 펜들턴 씨가 내가 그의 돈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 계속 배 씨가 해놓은 벽장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식료품 저장실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어. 그래서 보니까 글라디올라 머피가 노란 접시 5장을 깨트려 놓고 그 속에서 울고 있었어. 혼자 있을 때 이런 요란한 소리를 듣는 것도 충분히 신경을 건드리는 일이지만 매정한 평의원이 찾아와 있을 때는 특별히 더욱 신경에 거슬리는 일이었어.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접시 세트를 소중히 다루도록 할게. 하지만 아름다움이 부서지지 않은 상태로 너의 선물을 보고 싶다면 서둘러서 북부지방으로 오는 것이 좋을 거야.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존 그리오 홈을 방문해줘. 언제나 너의 친구인 셀리. 이상으로 키다리 아저씨 그 후 이야기 일부 낭독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잠을 더욱 편안하게 해드릴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